예, 짠디학이 되겠습니다. 짠디학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짠디밭을 갱신하는 작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디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물리성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유기물이 많이 이제 집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층에 이렇게 집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이제 그 소위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표는 이제 빛이 닿고 수분이 적게 되죠. 그리고 미생물의 활동도 약하기 때문에 이제 탈락한 뿌리가 이제 분해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이제 집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짠디를 계속 깎지 않습니까? 깎다 보니까 소위 예치한다고 하는데, 예치물이 이제 이렇게 짠디밭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표층에 이제 유기물이 더욱더 이제 집적이 되죠. 이것을 소위 이제 대치라고 그러죠. 대치. THATCH. 그러니까 대치가 이제 되는데, 이것은 토양 표면하고 지상부 뿌리 사이에 잔디가 이제 살아있거나 죽은 잔디, 그리고 뿌리, 잎, 그리고 포복성, 이렇게 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분해되거나 미분해된 상태로 쌓인 유기물층이 이렇게 이제 대치층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에 뿌리가 병충 문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잡초 문제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작물이 건전하게 생육하기 어려운 상황, 조건은 놓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게 토양의 물리성인데 결국 이제 정원의 잔디도 마찬가지고 골프장의 잔디도 마찬가지고 전부 밟지 않습니까? 밟으니까 누질리지죠. 누질린다. 다밥이 된다. 그래서 이 다밥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반 경작지 같으면 짠디나 이런 게 심겨져 있지 않으면 심토 파쇄기 등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짠디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짠디밭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불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쫙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이렇게 한 5cm, 10cm까지 또 할 수 있습니다만 쭉 홈을 파면서 지나가죠. 라인을 쭉 긋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위로 공기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위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밥의 효과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밥은 그렇게 이렇게 통기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해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치 제거는 짠디 생육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거를 해주면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일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밥이 되고 하다 보면은 배수가 불량해집니다. 올해 짠디밭을 관리하다 보면은 특이하게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다져지는 부분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배수가 불량해지고, 또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짠디밭을 조성해 놨는데 아랫부분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짠디밭을 조성을 할 때 맨 아래 자갈리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을 깔았는데 이것이 다져지고 위에 있는 흙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또 배수가 불량하는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또 많이 다져져서 또 배수가 불량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짠디밭을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하면은 가장 깔끔한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기를 투입하는 통기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대치 제거, 그 다음 버티컬 모잉 깎는다는 거죠. 수직으로 깎는다. 잔디를 깎는 그러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통기 작업, 지금 짠디를 이제 우리가 짠디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짠디밭을 갱신하는 거죠. 그럼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통기 작업하고 버티컬 모잉, 수직으로 깎는 거, 이것의 작업 강도에 따른 짠디 회복력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업 후 일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잔디가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이 불량이라면 9는 상당히 회복되는 거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자, 하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 초록색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버티컬 모잉, 그러니까 수직 깎기로 하는데 날 두께를 3mm를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날 두께를 1mm를 하는 경우, 1mm로 하니까 훨씬 더 좋아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붉은색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기를 통하게 하는 방법인데 통기법입니다. 이게 직경이 0.5인치, 1인치가 2.54cm죠. 그러면 이 0.5cm 직경을 간격이 2에서 2.5인치 간격으로 하는 경우 조금 약간 넓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인데 통기 방법으로 직경이 0.5인치 같은 걸 사용했는데 간격을 조금 좁게 1.25 바이 1.50인치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그죠? 빨리 이제 그 잔디가 회복되더라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거의 비슷해집니다만은 한 달 반, 2달 되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이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가장 이제 원상 복귀력, 잔디 회복력이 빠른 것은 이 통기의 직경을 0.5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기는 직경이 0.5인치인데 이것은 0.25인치로 절반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간격을 1.25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통기 두 번째 한 것처럼 했을 때 보니까 얼마 만에 완전히 100% 회복을 했냐 하면 거의 한 10일 되니까 거의 한 12일 정도 걸리긴 합니다만 10일 정도 지나니까 잔디가 완벽한 상태로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할 수 있으면 비용이나 모든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통기법을 하되 직경이 0.25인치 되는 것을 간격 1.25 바이 1.50인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통기 작업한 이후에 이제 배토, 흙을 덮는 것이죠. 배토 작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회전식으로 살포기를 이제 이용한 배토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통기 작업 후에 이제 배토 작업이 된 거고, 이것은 그 요즘 트랙터 같은 거라든지 또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잔디 장에 전용 살포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배토 흙을 덮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USGA, United States of Golf Associatio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 골프 협회입니다, 그죠? 상토 조성 및 배토 사이 입경 분포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명칭으로 구분을 하는데, 물론 이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옮겼습니다. 이 점토부터 봐야 되겠죠. 점토는 가장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파인한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아주 가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입경으로 보면 이제 그 사이즈죠. 점토의 사이즈, 직경이 0.002mm 이하입니다. 미만도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죠. 그럼 0.01999mm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천 사항은 중량비로 봤을 때 3% 이하를 하시고, 그 다음 미산은 0.002에서 0.05입니다. 그죠? 요게 5% 이하. 그리고 극세산은 0.05에서 0.15mm까지입니다. 여기 5% 이하. 그리고 세산은 0.15에서 0.25mm까지. 입자의 20% 이하가 이 범위 내에 속해야 된다는 것이 요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칼라가 좀 약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선은 0.2에서 0.50, 그리고 조사는 0.5에서 1.0mm. 요게 이제 최소 60%의 입자가 이 범위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와 중간사가 60%는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갈하고 극소사, 이것은
자갈은 없는 것이 사실 좋은데, 이게 입경은 극소사는 1에서 2mm를 말하는 것이고, 자갈은 2mm 이상을 말하는데 보통 3.4mm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갈은 뭐 최대 많아도 3%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데 없는 게 좋습니다. 전체 입자의 요것은 10% 이하가 이 범위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사항이죠. 자갈이 적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고 중간사 이런 애들이 60%요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요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점토, 미사, 극세사, 그리고 이제 쇠사 같은 경우에는 0.15에서 0.25mm까지인데 입자의 10% 이하가 이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중간사는 최소 60% 입자가 이 범위 내에 속해야 되고, 자갈은 없는 게 좋고, 하지만 극조사하고 합쳐서 그 10% 이내 이하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USGA에서 조성한 제시한 상토 조성과 배토사 입경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려운 난해한 부분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병해충, 잡초 하면은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한 과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사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해충 발생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뭐 약제 살포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식물의 이제 병의 원인 하면, 병의 원인은 뭐냐 하면 원인이 되는 것을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cause 원인이죠. cause agent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병원은 살아있는 생물체나 죽은 비생물 요인,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이 살아있는 생물체일 경우 이것을 패소진, 병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기생식물 이런 것들이 전부 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 병원체는 실제 이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 병원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병원성 병원이 있는데, 비병원성이 아니고 비생물적 병원체라는 게 있죠. 방금은 생물적이고,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 양분이 많거나 또는 과부족이죠. 과거나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기상 환경이 이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했을 때 부적절한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고, 이것들을 주로 physiological disease, 생리적 그 병증, 정상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상입니다. 그죠? 이것들은 전염은 안 되죠. 그래서 비전염성 병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병원체에 이제 의해서 피해를 입는 식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 식물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병원이 이렇게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감염되면 이것은 이제 기주식물, 소위 호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성 병과 이제 비전염성 병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염성 병원은 생물적 요인이라 했고, 비전염성 병원은 비생물적 요인, 소위 피지올로지컬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염성 병원은 우리가 크게 이제 8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제 균류 하면은 진균하고 유사균류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원액 생물에는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로이드, 그 다음에 선충, 여기 선충이 충이죠, 그죠? 선충이 나왔습니다, 그죠? 별로 안 좋은 놈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다 안 좋아요. 이거 병이니까, 그죠? 이 병 애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애들입니다.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충이 있고 기생식물이 있고 응애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생식물, 이런 애들이 다
전염성 병원입니다. 생물적 요인이고. 그리고 비전염성, 전염이 안 되는 병은 이걸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그나마 괜찮다. 청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냐면,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토양 조건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양분이 부족하다, 과하다, 이런 과부족. 그 다음 부적당한 토양 pH라든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 그 다음에 부적당한 온도, 습도, 광,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의 피해, 그리고 환경오염,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실제 식물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병원균이 있어야 되고, 아까 기주 식물 호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호스트. 그 다음 환경, 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병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병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균이 있어야 되죠. 병원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기주 식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 나쁜 환경이 되겠죠. 이것은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고온다습하는 이런 환경 등이라든지 등등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이제 충족되어야 이 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병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의 사이클을 말이죠. 디지즈 사이클이 병은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19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상당히 암울한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원래 이제 병이 근원이 오리진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생물적 요인으로서 이 짠디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이런 균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병의 되풀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먼저 전염원, 기본적으로 이노큘럼이라는 전염원이 있다는 거죠. 뭐 어디서 발생했던. 그래서 식물체에 도달하거나 식물체와 접촉한 상태의 병원체를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발생하는, 일부는 균류의 포자라든지 균사체 일부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세균이나 원생동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 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생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식물에는 일부나 종자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먼저 이제 기주 식물이 있는 거죠. 기주 식물이 있고, 자, 기주 식물이 있었습니다. 기주 식물이 이제 인식을 하죠. 야, 병원균이 야, 여기 우리가 살만한 애가 있다 해서 기주 식물에 이제 침입을 하는 거죠. 침입하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됐는데 이게 저항력이 있어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감염이 되고 이후에 정착이 되죠. 그래서 지 혼자 살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얘가 또 정식을 해버리네요.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식물이 죽는 거죠. 암하고 똑같죠. 그죠? 암도 뭐 조그맣게 발생해가 그것만 하고 죽으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데 전이되고 더 커지고 지세력을 이렇게 정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커지니까 정식을 하니까 이게 바깥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병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병증에서는 자, 이 큰 사이클을 보면은 그 다음 월동하는, 그러니까 월동대를 형성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월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월동을 하는 겨울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1차 접종원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접종원에서 이제 전염이 되고 또 부착이 되고 기주를 인식하고 이렇게 쭉 사이클이 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증이 나타나는데 이제 2차 전염이 되는 경우 있어요. 2차 전염. 그러면 이런 경우는 2차 접종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병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 또 이제 부착이 되어서 이렇게 요 사이클을 또 반복하는 이런 현상이 병환이라고 합니다. 병환. 병이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식물의 이제 병원균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균류, 펑거스라고 하는 것은 실 모양의 사상균입니다. 실사자를 쓰죠, 그죠? 그 다음 세균은 박테리움이라고 하는데 원핵식물이고 원핵식물에는 핵막, 미토콘드리아, 소포체가 없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얘들을 원핵식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는 세포질에 이제 바로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세균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 다음 바이러스라는 애는 DNA하고 RNA 중 한 종류의 핵산과 프로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DNA나 RNA 중 한 종류의 핵산하고 프로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잘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원핵생물, 세균은 원핵생물, 그리고 염색체는 세포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인데, 원핵생물은 뭐가 하느냐, 핵막이 없고 미토콘드리아 소포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DNA하고 RNA 중에서 한 종류의 핵산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러스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선충, 네마토드. 선충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하니까 정색을 할게요. 이것은 민물이나 토양에서 작은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는 지렁이 모양을 선충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선충 피해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선충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생식물은 파라자이틱 하이어 플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뜻이죠. 파라자이틱 하면 기생이라는 것은 피 빨아먹는 걸 말하죠, 그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주식물의 유관 속 조직에 침투해서 물과 무기 양분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새삼이나 겨우살이, 더부살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는 악입니다. 악. 우리가 이제 산에 우리 그 자연인 같은 경우, 자연인? 나는 자연인? 뭐 하여튼 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게 나무에 붙어 있는데 겨우살이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생하는 식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짠디 종류별로 발생하는 병을 보면 난지형 짠디병이 있고 한지형 짠디병이 있고, 그리고 난지 한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난지형 짠디는 갈색 퍼진병, 그 다음에 개발자국병, 발자국이 개발자국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족토니아 입마름병, 그리고 봄마름병,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한지형 짠디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지형 짠디는 갈색 입마름병, 그죠? 그 다음에 여름 입마름병, 그러니까 여름에 잎이 마른다 이 말입니다. 이건 갈색으로 마르고, 그 다음 퓨시움 마름병, 그 다음에 설부 소립 균핵병, 이거는 설부병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혀설자죠, 그죠? 혀가 부패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황색 마름병, 그리고 홍색 설부병,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어디든지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흰 가루병이고 흰 마름병이 있습니다. 이 번호가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뿔마름병 9번째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한지형 짠디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난지형은 갈색 퍼진병, 개발자국병, 라이조토니아 입마름병, 봄마름병이 난지형 짠디병이고, 한지형 짠디병은 갈색 입마름병, 여름 입마름병, 퓨시움 마름병, 설부 소립균핵병, 일명 설부병, 그 다음 황색 마름병, 홍색 설부병, 흰가루병, 흰 마름병, 그 다음에 붉은 뿔 마름병, 이런 것 등이 이제 한지형 짠디병이고, 이제 난지 한지 관계없이 공통으로 발생하는 병을 보면 녹병, 녹균병, 도열병, 동전마름병, 점균병, 폐어리병 이런 애들,
다시 말씀드리면 녹병, 녹균병, 토열병, 동전마름병, 청균병, 표리링 등이 뭐한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 병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